20살 생일날 엄마가 내게 말했어요. 넌 내 자식 아니야. 병원에서 바뀐 거야.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불렸던 이름도 부모님이라 믿었던 사람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 겨울, 서울의 허름한 주택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늘 술 냄새와 함께였다. 낡은 주택의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주방 싱크대 아래에는 썩은 김치 냄새가 났다. 그곳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다. 나를 부르는 이름은 없었다. 야, 너, 그것. 가끔은 재수없는 년이라는 말도 이름처럼 들렸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면 꼭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어머니는 늘 화가 나 있었다. 새벽에도 술을 마셨고 냉장고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또 남은 반찬 하나 없네. 너는 집에서 하는 게 뭐야? 그럴 때마다 나는 식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 작은 피난처도 금방 들켰다. 거기서 뭐 하냐?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손등이 날아왔고 내 귀가 울렸다. 아버지는 언제나 소파 위에서 자고 있었다. 술병을 끌어안은 채 텔레비전 불빛 속에서 코를 골았다. 가끔 정신이 들면 엄마와 싸웠다. 너 같은 년이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그래. 너 같은 놈이랑 살아서 그렇지. 그럴 때면 나는 벽에 이마를 대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싸움이 끝나면 방 안엔 깨진 유리 조각과 욕설만이 남았다. 초등학교 입학 첫날이었다. 학교 운동장은 봄바람이 차가웠고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들떠 있었다. 하지만 내 손은 비어 있었다. 엄마는 신발끈도 제대로 묶어주지 않고 입구에서 담배를 피웠다. 내가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도 사진 찍어도 돼? 엄마는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됐어. 남의 애처럼 굴지 마. 교실 안은 화냈다. 아이들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부모들은 카메라를 들고 웃었다. 다음, 이지윤.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엄마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대답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전 그 애랑 별로 정이 없어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그냥 성격이 안 맞아요. 뭐, 나중에 알아서 살겠죠. 그 말이 내 등 뒤를 찔렀다. 아이들이 속삭였다. 야, 네 엄마 이상하다. 진짜 친엄마 맞아? 그날 이후로 내 이름은 지윤이 아니라 짐이 되었다. 엄마에게는 부담, 아빠에게는 실수, 세상에게는 투명한 그림자. 집에 돌아오는 길, 내 발에 묻은 흙을 털며 중얼거렸다. 지윤아. 스스로 이름을 불러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낯설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으면 이름은 점점 희미해지는 법이었다. 밤이 되면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내 방 한쪽을 비췄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작은 약속을 했다. 언젠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거야. 그리고 그때는 나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약속은 너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었지만 내 방 창문은 늘 닫혀 있었다. 중학교 2학년 14살의 봄. 아버지는
그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 술 냄새 대신 남겨진 건 빈 지갑과 깨진 유리컵 뿐이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늘 피가 맺혀 있었고 손끝엔 상처가 많았다. 아침이면 술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뿌렸고 밤이면 향수 냄새 위로 또 다른 술 냄새가 덮였다. 그게 내 하루의 공기였다. 내가 아빠 닮아서 내 인생이 이 꼴이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난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말 뒤엔 늘 폭력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주먹, 빗자루, 심지어는 던져진 술병까지. 아무리 피해도, 울어도 그 손은 멈추지 않았다. 한 번은 정말 아무 이유도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물었다. 오늘 급식 뭐 나왔어? 그냥 김치찌개. 그게 다야? 그녀는 내 뺨을 때렸다. 넌 말하는 꼴도 아빠 닮았어. 느릿느릿한 게 짜증나. 그날 밤 나는 옷장 속에 숨어서 잠들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다. 가끔 컵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며칠 뒤 집에선 냄새가 났다. 술, 담배, 썩은 김치, 그리고 분노. 냄새는 늘 그랬지만 그날은 더 지독했다. 냉장고엔 먹을 게 없었다. 배가 너무 고파 결국 테이블 위에 치킨 상자를 열었다. 식은 닭다리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걸 손으로 집어먹었다. 살짝 비린 냄새가 났지만 아무 상관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엄마가 들어왔다. 술에 취해 있었고 손엔 마트 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을 보자마자 멈췄다. 이게 뭐야? 그냥 너무 배고파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날아왔다. 눈앞이 번쩍했다. 넘어지며 의자가 쓰러졌고 바닥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혔다. 따뜻한 피가 눈가를 타고 흘렀다. 내 허락도 없이 먹어? 이 더러운 년. 엄마는 계속 소리쳤다. 그 소리 뒤에 또다시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건 내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다. 눈이 잘 안 떠졌고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다. 괜찮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의사였다. 그는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지윤아, 집에서 맞았니?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엄마의 그림자가 보였다. 복도 불빛 아래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눈빛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빨리 끝내라는 듯한 냉기만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의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알겠어. 그날 새벽 엄마는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갔다. 택시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말했다. 이 일 입 밖에 내면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협이라기보다 선언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난 진짜로 입을 닫았다. 말하지도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때는 몰랐다. 그 침묵이 나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첫걸음이 될 줄은. 20살이 되던 해 봄. 그녀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름이 아니라 저주였다. 넌 내 자식 아니야. 병원에서 바뀐 거야. 순간 시간이 멈췄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긁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술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진짜 내 딸이었으면 나한테 이러지 못했을 거야. 넌 내 피가 아니야. 그냥 어디서 잘못 온 거지. 나는 웃으려 했다. 하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뒤졌다. 집 구석 서랍 안, 먼지 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다. 주민등록, 초본 출생신고 확인서.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낯선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출생지 전라북도, 정읍 새별산부인과, 신고자 시설장 이명호, 보호자 서명 없음, 출생기록 신고일자만 존재, 부모 항목 공란. 서류를 바라보는 동안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머리가 멍해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입양된 아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품으로 들어온 적조차 없는 그저 버려진 아이였다. 그럼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날 이후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있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이모. 그 단어를 처음 입에 올렸을 때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이모, 이제 저 일하러 나갈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날 이후 집은 감옥이었다. 대화도 웃음도 따뜻한 밥도 없었다. 냉장고에는 항상 썩은 반찬, 식탁 위엔 미끄러진 소주병 하나. 나는 집에 돌아와도 조용히 방 문을 닫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냄새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고 싶어서 21살이 되던 해 결국 집을 나왔다. 손에 쥔 건 낡은 백팩 하나, 그리고 통장에 남은 48,000원. 처음엔 두려웠다. 지하철역 근처 고시원에 들어가 새벽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카운터 앞에 앉아 졸다가도 손님이 들어오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가 내 하루의 유일한 대화였다. 퇴근 후엔 고시원 옥상으로 올라가 하늘을 봤다. 서울의 밤은 늘 밝았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서도 내 인생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실수였다면 나는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그래도 사람은 버티는 법을 배운다. 배고프면 김밥 한 줄로 버티고, 외로우면 라디오를 들었다. 낯선 DJ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대신 불러주는 것 같았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혼자라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누군가 내 하루를 봐준다는 사실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나 스스로 내 이름을 불러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했다. 잘했어, 지훈아. 누가 들어도 이상한 혼잣말이었지만 그건 나를 지켜주는 주문 같았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그 작고 흔한 라디오가 내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21살의 겨울. 서울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창문 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나는 손끝으로 라디오의 주파수를 돌렸다. 작은 방 한 구석, 낡은 전기난로 하나. 그게 내 전부였다. 밤 11시. 익숙한 오프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붙잡았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손끝이 차가워. 키보드가 잘 눌리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가득했다. 혹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글을 썼다. 제목 잃어버린 이름을 찾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이름은 서윤입니다. 1992년 3월생. 전라북도 정읍 새별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모 이름이 없습니다. 신고자는 시설장 임용으로 되어 있고 보호자 서명란은 비어 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은 그 병원에서 일했던 분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줄의 정보라도 제게는 인생 전부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손이 덜덜 떨렸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10번도 넘게 망설였다. 보내고 나서도 후회했다. 내가 왜 이런 걸 썼을까? 아무도 기억 안 할 텐데.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메일함을 열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7째 날 밤. 낯선 메일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익명. 제목 정읍 새별산부인과 관련 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메일을 클릭했다. 혹시 1992년 3월생인가요? 그해 정읍 새별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산모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아이를 찾고 계십니다. 연락처를 원하신다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눈물이 차오르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잃어버린 산모,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손끝이 시려서 마우스를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21년 동안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누군가 있었다. 단 한 사람. 나를 잃어버린 사람. 며칠 뒤 라디오 제작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윤 씨, 혹시 방송국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그 산모 분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다. 방송국 앞 가로등 아래서 나는 서 있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가 녹을 틈도 없이 사라졌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다. 코트 차림에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서윤아. 내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와 내 손을 붙잡았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정말 너구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나도 그랬다. 서로의 얼굴을 본 채 아무 말 없이 울었다. 그녀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이마에 아직도 그 흉터 있구나. 태어날 때 다쳤던 자리야. 그 순간 온몸이 전류처럼 떨렸다. 잊고 있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그 병원 간호사 아줌마가 그랬어요. 태어날 때 머리를 부딪혔대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그게 바로 너야. 내 아이야. 그날 내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딸. 누군가에게 지켜야 할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만남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또 다른 진실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는 걸. 정읍. 겨울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뿌옇게 퍼졌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세월이 멈춰버린 듯 고요했다. 허물어진 담장, 오래된 간판, 그리고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던 여인 하나. 그녀는 낡은 갈색 코트를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다. 나는 그 여인을 보자 이유도 없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버스 문이 열리자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눈빛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의 기다림이 그리고 믿기지 않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서윤아.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내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맞구나, 내 아이 맞구나.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은 작고 마른데도 이상하게 단단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내 손등으로 떨어졌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이렇게 늦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집은 마을 끝,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있었다. 벽에는 희미하게 빛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그녀가 있는 사진은 단 하나뿐이었다. 사진 속의 여인은 젊었고 눈빛이 살아 있었다. 이 사진 당신이에요? 그래. 내가 태어나기 2달 전 사진이야.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땐 몰랐지. 그날이 내 인생의 끝이자 시작이 될 줄은. 그녀는 커다란 앨범을 꺼내왔다. 사진 사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병원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다. 그날 새벽이었어. 진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으로 수술을 했대. 근데 마취 중에 호흡이 멈췄다더라. 그때부터 내가 이틀간 의식이 없었어. 그녀는 손끝으로 무언가를 꼭 쥐며 말했다. 눈을 떴을 땐 아이가 없었어. 간호사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더라. 죄송합니다. 아이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쓰러졌어. 그녀는 그 후로 21년 동안 매년 같은 날짜에 병원을 찾아갔다고 했다. 하지만 병원은 늘 같은 말만 했다. 기록이 없습니다. 산부인과는 이미 인수됐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퇴직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꼬집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 내 세상은 멈췄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젠가 내가 살아있을 것 같았어. 그녀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내 눈이 나랑 똑같아. 울 때 한쪽 눈썹이 먼저 올라가는 것도, 입술 끝이 살짝 내려가는 것도. 그녀의 시선은 내 얼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래서 알았어. 처음 본 순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가 곧 서늘해졌다. 그녀가 말하는 기적 같은 재회의 이면에 분명 누군가의 의도된 실수가 있었다. 병원에서 아이를 다른 시설로 보냈다 했죠?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응. 담당 의사가 그랬다고 하더라. 출산 중 사고가 있었고 병원 책임을 덮기 위해 신생아를 보호소로 옮겼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그 사이 서류가 사라졌어. 마치 너라는 아이가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때 병원 원장이 있었어. 그 사람 이름이 이명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건 내 출생신고서에 적혀있던 이름이었다.
신고자 시설장 이명우. 그 사람 아직 살아 있을까요? 글쎄 10년 전쯤 정읍을 떠났다고 들었어. 어딘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묘한 예감. 마치 누군가 내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느낌이었다. 밤이 깊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다. 서윤아, 나한테 하나만 약속해줘. 뭐든요. 지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니까. 그녀의 말에 나는 울음이 터졌다. 그녀는 내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 품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 익숙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본 온기였다. 그녀는 내 귀에 속삭였다. 널 찾은 게 내 인생의 기적이야.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기적이라 부르기엔 너무 많은 비밀이 이 안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이명우, 그 이름이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친엄마와 함께 정읍시청을 찾았다. 오래된 건물의 복도에는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행정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새별산부인과 의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그 병원이요? 이미 20년 전에 폐업됐습니다. 기록은요? 없어요. 서류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됐거나 당시 인수병원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죠. 그 말은 너무 쉽게 나왔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한 태도였다. 병원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 의료사고의 기록도, 출산 당시의 서명도, 아무것도. 모든 게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그날 밤, 나는 방 한가운데 앉아 그 서류를 다시 꺼냈다. 출생지 정읍 새별산부인과 신고자 시설장 이명우. 그 이름이 종이 위에서 나를 비우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비공개. 통화를 받자마자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서윤 씨 맞죠? 누구시죠? 저는 새별산부인과에서 일했던 간호사입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금 어디 계세요? 만나서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 얘긴 전화로 하면 위험해요. 다음 날, 나는 정읍 외곽의 작은 찻집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70대쯤 되어 보였다. 잔주름이 가득한 손을 떨며 커피잔을 들었다. 당신이 서윤이구나. 저를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때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처음으로 안아봤어. 작고 조용했지. 울음소리도 거의 없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금도 기억나. 그날 새벽 병실 불이 꺼져 있었는데 병원장이 갑자기 날 불렀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 간호사, 저 아이 좀 다른 데로 옮겨놔요. 의료사고 때문에 복잡하니까. 처음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많았어. 무슨 일이요? 산모는 의식이 돌아왔는데 병원장은 아이 사망이라 발표했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신생아실 한 구석이 비어 있었지.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부터야. 기록도 출생 서류도 다 사라졌어.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저를 데려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병원장 가족이었어. 가족이요?
그의 부인이 불임이었거든. 몇 년째 아이를 갖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태어난 날, 그녀가 신생아실 앞에서 울고 있었지. 그녀는 이어 말했다. 병원장은 결국 결정을 내렸어. 그 아이, 그냥 데려가세요. 그녀는 며칠 후 병원을 떠났고,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그럼 당신은 왜 그걸 막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깊은 죄책감이 어렸다. 그때는 내가 뭘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은 지역에서도 권력이 있었거든. 의사들, 시청 관계자들까지 다 그의 손아귀였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난 단지 그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랐어. 하지만 그렇게 된 줄은 몰랐어.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이명우 씨는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하지만 기억이 온전하지 않대요.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찻집 유리창 너머로 떨어지는 눈송이가 천천히 녹았다.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그날 병원장이 제게 한지 정말 아무 기록도 없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 양심이야.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누렇게 바랜 문서가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신생아 2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하나는 분명 나였다. 작은 얼굴 옆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서윤 3월 21일. 그 옆에 아기는 이름표가 없었다. 그리고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신생아 교환 보고서, 내부 검토용 외부 유출 금지, 환자 상태 불안정, 아이는 시설로 전송.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걸 본 순간 난 그 병원을 떠났어. 그리고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 사진을 손에 꼭 쥐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일까? 병원장이 왜 나를 그렇게까지 숨기려 했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맡에서 불 꺼진 방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지워버렸어. 그리고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 미등록 번호.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서윤 씨, 이명호 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고 믿었다. 병원의 비밀도, 내 유기된 사연도, 이명호라는 이름의 어두운 실체도. 이제는 그저 정리되지 않은 감정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며칠 후 DNA 검사를 맡겼던 유전자 분석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나는 오랜만에 평화로웠다. 엄마 아니, 그렇게 믿었던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네. 잠깐만요. 전화를 받은 순간 그 목소리는 내 평온을 산산조각 냈다. 서윤 씨,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유감스럽지만 두 분은 친모녀가 아닙니다. 그 짧은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천천히 울렸다. 친모녀가 아닙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고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전자 일치율이 0.04%입니다. 혈연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 나의 엄마로 믿었던 사람도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검사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해요, 다시. 그녀의 손이 떨렸다. 서윤아,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널 찾았잖아. 병원도 사진도.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나는 누구의 아이야? 며칠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는 차가운 밥과 식지 않은 상처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매일 신문을 훑었고 나는 메일함을 확인했다. 그 누구도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서윤 씨 맞습니까? 새별산부인과 관련 자료를 다시 조사하던 중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형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며 말했다. 당시 그 병원에서 신생아 인신매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신매매요? 해외 입양 알선 명목으로 신생아 일부가 불법 판매됐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었다. 형사는 이어 설명했다. 병원장이 해외 의료 봉사단체와 연계해 입양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사라졌죠. 그리고 당신도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럼 제 진짜 엄마는? 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녀가 당신을 찾았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다릅니다. 다르다니요? 당신의 이름은 서윤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종 신고서에 적힌 이름은 이하은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저는 그 여자의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출산했어요. 그날 병원에는 2명의 신생아가 있었죠. 하나는 사고로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누구의 아이예요? 형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그건 아직 찾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겨울 햇살이 잔혹할 만큼 따뜻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나를 잃은 엄마가 아니었고, 나는 그녀가 찾던 아이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21년 동안 기다린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나는 대체 누구의 딸이었을까? 그날 밤, 그녀 나의 거짓된 어머니가 내게 찾아왔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윤아, 내가 널 속이려고 한 게 아니야. 정말 믿었어. 내가 내 딸인 줄. 그럼 왜 DNA 검사를 하자고 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무서웠어. 혹시나 해서 그냥 확인만 하려던 거야.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그녀의 울음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경찰에게서 또 다른 연락이 왔다. 서윤 씨, 추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낡은 입양 서류였다. 상단에는 선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입양 경로 의료, 봉사 협약 해외 수출형 위탁 보호. 아동 코드 SY-3921.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남은 메모. 국내 보호자, 인수 임영우, 친인척. 나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더듬었다. 임영우. 그 이름이 다시 피처럼 번졌다. 형사는 말했다. 결국 당신은 거래의 결과물로 국내에 남았던 거예요. 거래요? 네. 불임 부부에게 입양 전 임시 보호 명목으로 넘겨졌죠. 하지만 정식 절차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날 밤, 나는 그 서류를 끌어안고 울었다.
진짜 엄마라 믿었던 여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가짜 엄마는 나를 사랑 대신 학대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닌 사람으로 자라왔다. 창문 밖, 눈이 내렸다. 나는 속삭였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잘못 배달했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익숙한 이름이 떴다. 간호사 박선영. 서윤 씨 아직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요? 그날 병원에서 사라진 또 다른 아기. 그 아이가 아마 당신과 바뀐 걸지도 몰라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렇다면 나 대신 사라진 진짜 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눈이 소복이 쌓인 아침.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췄다. 전날 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세상이 무너진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침은 평화로웠다. 그녀 나의 두 번째 엄마는 조용히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된장국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는 내 어린 시절에 단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가정의 냄새였다. 나는 부엌 문 틈에 기대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너 어제 한숨도 못 잤지? 내 엄마도요? 그녀가 내 쪽을 돌아봤다. 잠시 정적.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괜찮아. 그녀는 수저를 두고 내 앞에 앉았다. 서윤아, 나 어제 생각했어. DNA, 혈형?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개며 말했다. 넌 누구 딸이든 상관없어. 내가 널 찾은 그 순간부터 넌 내 딸이었어. 그녀의 눈가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다. 나는 그제야 울음을 삼키지 못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전 거짓말로 시작된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너는 거짓말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거짓말 속에서도 살아남은 아이야.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내가 어떤 이름으로 살든 그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야.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의 품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다. 그 품은 따뜻했고 온 세상이 조용히 멈춘 듯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정읍의 산으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태어났다는 새별산부인과가 있던 자리였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했고 병원 건물은 허물어져 벽돌만 남아 있었다. 한때 생명이 태어나던 곳이 이제는 잊힌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작은 국화를 놓았다. 여기서 내가 태어났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여긴 차가워요. 그래도 여긴 시작이야.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둘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얼마나 오랜만에 웃은 건지 모르겠다. 그날 저녁,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불빛이 벽에 부딪혀 일렁였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진짜 엄마를 찾고 싶니?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제는 모르겠어요. 괜찮아. 안 찾아도 돼. 너한텐 이미 두 번째 엄마가 있잖아.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가끔 무서워요. 또 누가 나를 데려간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녀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럴 일 없어. 이번엔 내가 널 지킬 거야.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믿었다. 봄이 오자 우리는 함께 작은 꽃밭을 만들었다. 그녀는 흙을 만지며 웃었다.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 뭐 심을까요? 해바라기. 널 닮았잖아. 저요? 해바라기요? 응. 혼자서도 고개를 들어 햇살을 보는 꽃. 그녀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내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세상에서 처음 본 진짜 엄마의 얼굴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는 걸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있어도 되는 사람이다. 그녀의 말처럼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은 이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며칠 후 그녀는 내게 낡은 노트를 내밀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윤이에게 엄마가. 노트를 펼치자 그녀의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너를 만나고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단다. 피보다 깊은 인연이 있다는 걸 너 덕분에 처음 알았어. 나는 그 페이지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나도요, 엄마. 당신 덕분에 세상을 다시 믿게 됐어요.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그 꿈 속에서 두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은 나를 낳은 어머니, 그리고 한 사람은 나를 살게 한 어머니였다. 그들은 미소 지으며 내게 말했다. 이제 그만 울어, 서윤아. 너는 2번 사랑받은 아이야. 눈을 뜨니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서윤아, 밥 다 됐다. 얼른 와. 나는 그 부름에 대답했다. 네, 엄마. 그 순간 내 인생은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지금 나는 라디오 방송 작가로 일한다.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글로 기록한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말한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불러주는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